лето. Недавно я услышал где-то, что скоро прилетит комета, и что тогда мы все умрем. Лет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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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ето. 자, 와. 이거 꼭 넣어주세요. 싫어. 아까 들으셨죠?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35번째 에피소드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끄럽네요. 기분 좋은 펭귄맨님의 시작과 함께. 안녕하세요. 와. 요즘 좀 이상하게 기분이 좋으셔서 제가 적응하기가 힘드네요. 축하드리고요. 아, 예. 네? 예. 기분이 좋은 건 축하할 만한 네, 일이니까. 그렇죠. 오늘은 38주년 갑자기 목소리가 5.18 민주운동 기념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뜻깊은 날 저희가 녹음을 하는 거죠. 네네. 물론 한국엔 19일입니다. 네. 한국은 19일이네요. 그리고 19일은 칸 영화제가 막을 내리는 날이고요. 그렇네요. 벌써 저희가 안 만난 2주 동안 칸 영화제가 진행되었네요. 네. 그러면 칸 영화제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영화제 네. 그 저희 코소코 코너 속의 코너. 근데 지금 코소코란 말 자꾸 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귀엽지 않나요? 아, 저는 징그러운데요. 코소코? 코 속에 코가 있다고? 아니야. 코소코 펭귄맨의 영화제 소식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역시나 이창동 감독의 버닝. 시와 밀양에 이어서 세 번째로 칸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고. 트위터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늘 리뷰도 긴 것도 하나 읽어봤는데 네네. 저는 되게 보고 싶었고 제가 읽은 리뷰는 아주 막 호평을 하는 리뷰는 아니었지만 네. 이창동 감독의 지난 두 마스터피스와는 좀 궤를 달리하는 어쨌든 일단은 젊은 흥미롭다. 사람들 얘기기도 하고 저는 이제 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좋은데 명작은 아니다라고 예상만큼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네네. 상영을 해서 더 그렇겠지만 네. 이게 상영됐을 당시에는 강력한 후보다라는 얘기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동료상에. 강력한 후보고요. 이미 강력한 후보였지만 상영 전에도 트위터에서 네. 그 트위터 모음 같은 거를 보면은 네. 한 3명의 비평가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황금 종려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황금 종려상은 심사위원들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케이트 블란쳇을 비롯한 그들의 취향을 알 수 없어서 그 황금 종려상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평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일단은 칸 영화제의 상영작에 대한 별점을 매기는 매체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필름 프랑스워즈라고 거긴 이제 프랑스 평론지들에서 평론지마다 한 명씩 해서 평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데일리는 전 세계 물론 뭐 약간 서구권이긴 하지만 전 세계 평론가들이 한 명씩 이제 해가지고 평을 주는데 스크린 데일리 평점은 일단은 지금 칸느 영화 상영작 중에 최고일 뿐만이 아니라 스크린 데일리 역대 사상 최고점을 그래요? 찍었고요. 네네네. 하지만 이 최고점이 황금 종려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버닝 전에 최고점을 찍은 게 토니 어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유아인 씨의 연기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유아인 씨의 전작품들에 대한 연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그분의 연기에 대해서 대표적이 뭐가 있죠? 뭐 베테랑이 있겠죠? 아 그렇구나. 어이가 없네. 네네. 유행어를 양산하시는. 네네네. 저는 뭐 그분의 연기가 기본적으로는 좀 쪼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좀 항상 볼 때마다 불편한 편인데 근데 제가 사실 기대를 갖게 된 점은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 과거 연기에 대해서 평하면서
자기의 과거 작품들과 이창동 감독의 작품을 평하면서 때를 벗겨내는 기분이다. 그 되게 가짜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뻔뻔하게 연기할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배우로서의 한꺼풀을 벗은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견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을 해서 의외로 괜찮을 수 있겠다. 궁금해지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레스 컨퍼런스를 봤는데 자꾸 각색에 대해서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각색 얘기를 하면서 이창동 감독이 원작 소설이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를 영화적으로 다른 종류의 미스터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을 이창동 감독이 깐느에서 3번인가 4번을 했어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왜 소설을 이렇게 바꿨냐, 어떤 식으로 다루냐 이거 자꾸 물어보는 건데 아니 애초에 각색이라는 게 그대로 번안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을 같은 말을 하게 하니까 이분이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분들 너무 디테일한 거 물어보고 이거 무슨 의미냐 저거 무슨 의미냐 자꾸 물어보고 물론 가끔 그런 질문이 좋을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추상적으로 몰아서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를 아니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지 묻는 질문이 많은 편인데 물론 근데 저는 언제나 Q&A에서 우문을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런 질문이 나와야지 그 사람의 속내가 나오거든요. 대답하는 사람의 속내가. 왜냐면은 너무 좋은 질문은 사실 정석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재밌는 대답이 사실 별로 나오지 않고 너무 뻔한 경우가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해서 Q&A가 개판이 나면 저는 사실 좀 좋아하는데 그래야지 근데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창동 감독님은 점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지치셨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속상했고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었고요. 보면 깐느 영화는 여전히 재밌고 일단은 논쟁도 워낙 좋아하고 예를 들면은 스파이크 리의 블랙 클랜스맨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리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한테 대고 하고 얘기를 했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 라는 욕이 수차례 나왔는데 옆에 있는 배우들 표정이 약간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KKK의 그 경찰관이 클랜스맨 네네 뭐라고 해야 되냐 잠입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여자 주인공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모델로 커리어를 시작했대요. 네, 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렇다고 하고 그 촬영한 사람은 스파이크 리가 확실히 그 흑인들을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 촬영한 사람은 그 비욘세 레모네이드를 촬영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제가 좋아하는. 네네네. 그 프레스 컨퍼런스 보는데 그 촬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외에 아담 드라이버가 이제 주인공인데 아담 드라이버는 올해 칸 영화제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그 테리 길리엄의 무슨 돈키호테더라? 폐막작인데 까먹었어. 제목 까먹었어. 제목 까먹었어요. 그 돈키호테 문제작. 모습이 문제작은 아니죠. 뭐 문제작이라고 홍보하던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테리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특이하니까 문제작을 한 것 같고 정말 그 돈키호테 문제는 법적인 문제 있었죠. 그 프랑스 법원에다가 못 틀게 해달라고 소송 냈거든요. 제작사에서요? 어쨌든 프로듀서랑 틀어졌나?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있어서? 네네네네. 그 소유권 카피라이트에 대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테리 길리엄 너한테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 영화를 칸 영화제에서 못 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프랑스 법원에서 틀어도 된다고 어쨌든 허가를 해줬고 그 외에 재밌는 그냥 뭐 약간 가십으로 얘기해볼까요? 라스 폰 트리에는 너무 늙었던데요? 그 고생 많이 했나봐요. 얼굴이? 네네. 라스 폰 트리에 너무 늙었고 살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머리도 좀 길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재기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소문에는 상영 중에 사람들이 나갔다는 그 영화 러우 있잖아요. 러우 RAW. 네.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그 못 견디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스폰트리 영화도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핫하고 논쟁적이고 트레일러를 이제 미국에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트레일러를 또 엄청 뿌렸더라고요. 그 매체마다. 그래서 봤는데 그냥 그것만 봐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애매하다. 네. 근데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쵸. 뭐 일단 라폰트리 영화는 나오면 궁금하긴 해요. 이 사람이 관종이고. 근데 진짜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정도로 관종을 하면은 이것도 진짜 급이 다르다. 다른 사람이랑 급이 다르다. 이 정도로 추가하면은. 관종이죠. 그쵸. 굳이 또 참석을 해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올해 준비한 말인 건가요? 그쵸. 아 맞아요. 그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그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넓게 네네네. 전혀 정의하셨죠. 멜랑콜리 할 때 프레스 컨퍼런스의 실수를 반성하지 못한 모습을 그때 보였고 무슨 실수를 했나요? 페르소나 non 그라타가 그래서 된 거잖아요. 아 그때가 멜랑콜리아 땐 건. 그렇구나. 네네네. 멜랑콜리아 때 이제 그러면 그게 몇 년지? 5년? 201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이 없네요. 검색해 보실래요? 7년? 멜랑콜리아 제 생각에 2011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멜랑콜 2011년이고 네. 한국도 2011년인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스폰티에 관해서 꽤 정확합니다. 개봉을 볼 거야. 한국 개봉이? 근데 저는 그럼 2011년에 봤습니다. 개봉 전에 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2011년이다. 네. 아 그러면 7년 동안 금지가 됐었던 거네요. 근데 뭐 그 사이에 사실 하나밖에 안 찍었으니까 림포매니아. 그래도 되게 길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사실 림포매니아가 뭐 영화가 워낙 기니까 두 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한 편으로 만든 건데 그 라스폰티는 어쨌든 그렇고요. 가스파 노에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즐겁게 봤다는 기사가 또 나가지고 아 PR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 외에도 재밌는 거는 레토라고 그 러시아 감독 키릴 못 읽겠는데 키릴 세르베르니코프 한국인 배우가 나와서 한국계 배우죠 사실. 한국인 배우는 아니고. 한국어 잘하던데. 아 그래요? 한국어 잘해요?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거든요. 저는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밖에 못 봐가지고 이 영화는 이제 러시아의 전설적인 혁명적인 락 가수 빅토르 초이의 정기 영화. 근데 이 빅토르 초이 역할을 한국계 배우가 해가지고 국내 언론에도 좀 조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유태호 씨보다는 이 유태호 씨를 만나게 되는 부부가 주인공에 가까운 영화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감독이 집에 구금이 돼 있어서 영화제에 참석을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배우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또 그래요?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나는구나. 나 홍보가 될 만한 건 다 기사를 내야 돼요 일단. 배우들 기분 좋아 보이던데 깐내서. 이제 끝내고 그 오베이션을 받으니까. 네, 근데 뭐 당연히 속상하겠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벅찬 감정과. 네. 그리고 이 유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못 해가지고 소리를 외워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하고 러시아어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또 하겠다고 도전한 것도 대단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빅토르 초이가 있던 그룹 이름이 키노인데 원래 락 그룹 이름 대충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빅토르 초이가 영화 좋아해서 키노라고 지었다고 귀엽네요. 하는데 근데 이 레토는 그 여름이라는 뜻인데 클립이 되게 재밌어요. 노래도 좋고 그 클립 보면은 이제 막 어떤 인물이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 약간 되게 뚱뚱한 그 미국에서 온 것만 같은 관광객도 보이고 막 그 가수를 찍고 있는 카메라도 있고 화면 안에 카메라로 가까이 가면 막 필름 돌아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클립 하나만 봤을 때는 저는 꽤 재밌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이 구금이 돼 있어가지고 심지어 일부 촬영은 감독 없이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편집도 이제 격리돼서 집에서 감독이 혼자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사실 빅토르 초이 자체가 그 러시아에서 체제 비판적인 그래서 음악을 감독이 더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뭐 일단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공금횡령? 이런 걸로 횡령. 이런 걸로 구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레토라는 영화가 원래 기대했던 영화가 아닌 것 중에는 제일 기대했던 영화고 그리고 고다르 감독의 이미지북도 핫해요. 그 재밌는 거는 프랑스 비평가들이 엄청 싫어하고 그래요? 해외 비평가들이 엄청 좋아해요.
지금 이미지 북은. 프랑스에서는 왜 싫어했죠? 왜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너무 칭찬하기도 지겹고 그래서 그런 거. 그 평이 가장 갈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고다르 감독이 자기 영화를 부정하는 것 같은 영화라는 얘기를 하던데 뭐 안 봐서 모르겠고요. 근데 이미지 북이라는 제목 자체도 사실 의미심장하죠. 올해도 깐느 안 왔나요? 아, 올해는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페이스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얘기거리였고요. 어제 상영한 걸 중에 네네. 또 황금종려상이 네. 거론되는 여성 감독 영화가 있죠. 나딘 라바키의 가버나움. 근데 저는 하도 또 오늘 아침에는 그게 신문을 뒤덮었길래 잠깐 읽어봤는데 리뷰가 진짜 다 좋아요. 다 좋고 저는 이 감독의 전작 2개를 안 봐서 사실 모르겠지만 그 전작 2개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버닝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버닝과 대적할 강력한 라이벌인데 아무래도 올해의 시기다 보니까 더 가버나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여성 감독의 영화고 레바논 영화인데 저는 근데 이게 설정이 조금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12살인지 뭐 하여튼 10대 초반의 소년이 부모를 고소하는 내용인데 왜 나를 세상에 낳았냐 이러면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영화적인 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얼리즘에 가까운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지긴 했으나 뭐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그 인터내셔널로 봤을 때 버닝의 점수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의 압도적이고요. 버닝이 3.8이거든요. 혼자 3점대인 것 같아요, 거의. 여기 하나 지금 있다. 이제 이게 어디 거냐 하면은 그 스크린 데일리라고 뭐 어쨌든 얘네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리베라시옹, 뭐 사이트 앤 사운드, 그 다음에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 뭐 어쨌든 포지티프, 뭐 어쨌든 뭐랄까 그냥 주요 영화제 어쨌든 얘네가 이걸 항상 하는데. 보통 제 기분상 2위에서 5위 사이의 영화가 황금종려를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위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근데 버닝 2위라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고 3점대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이미지북이랑 샴리프터스, 고레다 히로카즈의 샴리프터스랑 그것도 평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버닝. 고레다 히로카즈는 다시 가족 영화를 들어왔다가 그래서 평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 프랑스 비평지들을 보면은 버닝은 평이 좋긴 한데 압도적이진 않고 여기서는 이제 레토랑 아까 말씀드렸던 레토랑 그 앳워라고 그 노동자들에 관련된 건설 노동자 얘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 두 편이 좀 좋은 편이고 버닝이 어느 나라 영화인가요? 어디 나라더라? 이게 잠시만요. 그냥 프랑스 영화네요. 이 영화들이 평이 좋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깐느에서 가장 뭐 어쨌든 화제가 됐던 행사 중에 네네. 82명의 여성 영화인들이 행진을 하는 행사가 있었죠. 그게 이제 깐느 역사를 통틀어서 여성 감독이 초대받은 작품이 82편밖에 없고 남성 감독은 1000 몇십 편?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네네네. 절대적으로 만들어진 숫자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그것 자체가 반영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번에 심사위원장을 맡은 케이트 블란쳇이나 뭐 크리스틴 스튜어트, 아바 듀버네이 같은 분들도 참석을 했고 그 아이콘 아네스 바르다가 이제 같이 그 사람 읽었나? 낭독 같은 거 했나요? 저는 뭐 사진만 몇 장 봤는데 뭐 어쨌든 화제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레드카펫에서 맨발로? 하이를 일부러 신고 와서 걷는 퍼포먼스를. 그 원래 줄리안 무어가 전에 했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했구나 하고 그냥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편한 신발을 신고 오지. 그게 더 오히려 뭔가 더 도전적이지 않냐. 운동화를 신고 와라. 막 이런 아니면 구두를 단화를 신고 와라. 이런 걸 봤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애초에 단화를 신고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아, 애초에 못 들어가나요? 네. 굽이 없으면? 저도 그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그 플랫 슈즈를 신고 못 들어간. 플랫슈즈 예전에 또 한번 깐느에서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저는 바뀐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뭐 근데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뭐 빨리 바뀌어야 될 그렇죠. 규정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자 막을 내렸죠. 전주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렸고 대상은 상속녀란 작품 마르셀로 마르티네시의 작품상은 머나먼 행성 셔범 미즈라히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이 그때 소개해 주셨던 회기 저도 깜짝 말레나체 놀랐어요. 얀센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영화들이 상을 받았는데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마이너한 소식이었지만 깐느가 오픈하던 날 네네. 5월 8일에 트럼프가 이란이랑 핵협정했던 걸 파기했잖아요. 그 제스처가 굉장히 미국이나 세계 사회에 주는 파장이 컸는데 그날 어쨌든 이란 감독의 영화를 오프닝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되게 뜻깊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평이 되게 또 혹독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은데? 정말요? 네네. 평 제가 읽은 거는 저는 그냥 우리의 포트니스 걸 읽었는데 약간 되게 미디어커하다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더 좀 무서운 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그 정도면 엄청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물론 느끼기에 안 좋은 편이긴 해요. 그 중간을 선거 놓고 보면 나쁜 편이긴 한데 오프닝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프닝은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지 화제성에 좀 더 투자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아슈와르 파라디가 스페인에 가서 찍은 영화고 근데 아슈와르 파라디 자체가 일단은 깐느가 키운 사람이라고 키웠단 말은 좀 그렇다. 아슈와르 파라디 자체가 이제 명성을 얻었죠. 깐느를 통해서. 네, 깐느를 통해서 네, 알려진 면이 없잖아 있어서 자기네들의 주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이란이 아닌 스페인에 가서 찍은 영화기도 하고 또 하베르 바르덴과 페넬로페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주목도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평은 좀 나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것보다 나쁜 영화 많고요. 저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전작이 이제 세일즈맨인데 세일즈맨도 그 전작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에블바디 노우스는 세일즈맨보다 좀 아쉽다라는 평을 봐서 라고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본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네네. 좀 많이 보셨나요? 저는 좀 많이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제가 막 좀 약간 옛날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최근작을 얘기하면은 저는 작년 깐느 영화를 몇 개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사막의 신부라고 네.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상영했던 영화인데 이 사막의 신부는 아마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바스티안 렐리오의 글로리아의 주연이었던 여배우가 주인공인 영화고 이분이 이제 가정부인데 고용당한 집을 이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 백 안에 이제 사실은 이사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백을 찾아서 사막을 헤매는 이야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막을 통한 자아성찰. 약간 이런 면인데 물론 근데 이 자아성찰이 그냥 되게 막 숭고한 자아성찰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좀 섹슈얼한 욕망도 일깨우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뭐 그렇게 심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뜻하지 않게 이제 사막을 여정하는 이야기인데 좋은 부분도 있고 싫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닝 타임이 짧고 제가 좋아하는 러닝 타임 짧은 영화. 그리고 촬영은 좀 인상적인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틸트 시프트 렌즈를 써가지고 묘하게 가짜 같은 색과 묘하게 가짜 같은 구도를 보여주는데 그게 사람을 되게 소박하게 만드는 기능을 좀 해요. 사막에서. 소박하게? 네.
그 틸트 시프트 렌즈가 그거잖아요. 그 원래는 왜곡을 없애려고 쓰는 건데 다른 용도로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한 게 미니어처처럼 촬영한 영상들을 틸트 시프트 렌즈로 주로 찍은 건데 그걸로 좀 찍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찍었어요. 몇 컷들을. 그래서 뭐 영화에서는 잘 안 쓰는 이미지인데 근데 물론 그렇게 정도가 심하진 않아요. 당연히 이제 약간 조절해서 했겠죠. 아니면은 그냥 후반에서 그런 느낌만 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세바스찬 렐리오의 신작 디스오베이던스를 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 아 그래도 별로였다는 아니네요. 별로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클래식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영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못 만든 건 아닌데 정석에 네네 가까운 영화라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느끼기엔 특이점이 없어요. 흥미가 좀 떨어지는 예, 그런 건가요? 예, 뭐 저한테는 뭐 그런 영화. 저는 사실 보지 않았지만 약간 이게 봐야지 하면서 약간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트레일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트레일러를 보면서 생각했던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세바스찬 렐리오 중에 영화 중에는 글로리아나 판타스티모보다 훨씬 더 드라이해요, 진짜. 멋진 장면도 없고 우중충하고 예, 우중충한 영화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가 좀 못 만들어도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개성을 찾기를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세바스티안 렐리오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달까?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좀 너무 밋밋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고 최근 영화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제 펄스 리폼드를 봤는데 이단 에단 호크가 나오는 예, 에단 호크 주연의 리폼드. 폴 슈레이더 감독의 영화인데 이 사람이 영화는 못 찍는데 각본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영화는 뭐 찍었었죠? 뭐 이상한 거 찍었어요. 엄청 유명한 아메리칸 지골로? 맞아. 뭐 그런 맞아. 저는 안 봤었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 비평도 하고 각본도 쓰고 글을 잘 쓰시는구나. 예, 뭐 그런 사람인데 저는 좋은 부분이 많았는데 자기가 무슨 영향권 안에 있는지가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영향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일단 종교 얘기고 또 우리 위대한 영화들 있잖아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든지 테오도르 칼 드레이어라든지 뭐 잔다르크나 아니면은 뭐 타르코프스키의 희생과 택시 드라이버를 섞은 영화예요. 이게 배경이 뭐고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인공이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좀 급진적인 환경운동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급진적인 게 아니라 폭탄이 든 자폭 조끼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급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상담해 주다가 결국에는 상담에 실패하고 자기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 문제가 마치 노아의 방주 때 대홍수처럼 신이 어떻게 보면은 벌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 사람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택시 드라이버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순교자적인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 생각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신부가 물론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처럼 막 그렇게 밤거리를 배회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서서히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 되어 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스토리라든지 이야기의 구조는 저는 꽤 좋게 봤는데 연출이 아쉬운? 연출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걸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연출이 아쉬운 거에 이 사람의 영화관 자체가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심플하게 영화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영화를 만든 사람 당연히 자기 기준의 영화사가 있어야 되고 그 영화사들 안에서 영화가 정말 뒤죽박죽으로 각자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멀리서 큰 틀에서 보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그 안에서 자기 영화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방향성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은 못 하겠어요. 아까 그 영향권이 너무 빤하게 보인다라는 거랑 연결되는. 네네네,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을 잘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희생의 이미지, 영화 희생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인물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곧이곧대로 쉽게 가져왔다는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나쁘다고까진 못하겠는데 많이 아쉽고 이 사람이 지금 영화를 택시 드라이버와 희생을 그리고 잔다르크의 순환을 붙인다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데 이야기 흐름으로 이어지니까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이야기적인 맥락에 갔다고 해서 그 이미지들이 그렇게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닌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좀 접합이 잘 안 되는데 문제는 접합이 잘 안 돼도 되거든요. 영화가. 그것도 별로 저는 상관없는데 그럼 그 파열에서 뭘 찾을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파열에서 뭘 찾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파열은 이 사람이 그냥 그 맥락을 단순화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파열인 것 같아요. 뭐 그렇고요. 저는 뭐 별로 본 게 없는데 저도 그냥 최근작만 저는 2개 정도? 하나는 제이슨 라이트먼 감독의 털리라는 작품인데 포스터 귀엽죠. 그쵸. 애가 엄마 얼굴에 장난쳐 놓은 건데 어쨌든 이 감독이 주노나 뭐 인디에어 이런 걸 찍어서 조금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감독이고 이 영화는 이제 샤를리즈 테론이 아이 셋을 둔 독박 육아하는 엄마 이야기고 남편은 일만 해요. 일만 하고 뭐 나쁜 남편은 아닌데 그냥 애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남편이고 이런 엄마가 이제 셋째를 갓 출산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신생아는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밥 줘야 되고 하니까 밤에만 오는 나이트 내니 툴리를 고용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마법처럼 바뀌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뭐 그런 얘기에 좀 관심이 가니까 봤는데 그리고 사실 보게 된 계기는 샤를리즈 테론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살을 되게 많이 찌었어요. 애를 셋 낳은 엄마를 연기하기 위해서. 근데 인터뷰에서 이제 이렇게 연기를 위해서 캐릭터를 위해서 살을 찌우는 여배우에게 용감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성차별적이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뭐 크리스찬 베일도 그렇게 살을 많이 찌우지만 그 사람 되게 헌신적이거나 굉장히 진지하다고 하지만 용감하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인상 깊어서 보러 갔는데 그런 흔히 하는 표현으로 피임 영화예요. 애를 낳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고 육아의 힘든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그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아이가 몇 살이든 간에 뭐 신생아든 뭐 10대건 뭐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그런 영화들이 꽤 있고 엄마도 뭐 휴식이 필요하다 혹은 엄마도 엄마만의 그 삶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이 얘기는 조금 더 뭐랄까 그냥 육아에 더 포커스를 해서 되게 심플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면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결론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가족들이 좀 더 도와주고 뭐 그런 거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말이 생각보다 어둡고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뭐랄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툴리 역할을 맡았던 배우도 인상 깊었고 이 영화가 사실은 반전을 숨기고 있는데 반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고 툴리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비밀을 숨겼다가 이제 후반부에 공개를 할 때 그 전에 보면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기가 맞아 떨어져요. 뭐 그런 쾌감도 있어요. 그냥 되게 이야기적인 쾌감이 있는 영화. 성실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저는 제가 이걸 보고 와서 언니랑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해줬더니 언니가 그거 꼭 봐야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 영화는 사실 여기서는 개봉한 지가 좀 됐는데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최근작이었던 라스트 플래그 플라잉이라는 영화를 봤고요. 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아빠가 이제 이라크전에 참전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서 전사한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자신의 베트남전 참전 동료였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아들을 수습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일종의 로드트립 같은 영화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슴 속에 묻어뒀던 상처들을 다시 발견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굉장히 진중하고 매끄러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각본 중에는 제일 좀 많이 계산된 각본이란 생각이 들고 뭐 원작 소설이 있고 그 원작 소설의 작가인 데릴 포닉산이라는 분이랑 같이 각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을 이용하면서 전쟁에 동원하면서 정부가 하는 거짓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애도하고 그걸 개인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담으려고 노력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트럼프 시대에는 뭐 이게 약간 뻔한 구석도 있는 영화지만 전쟁의 그 전투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 삶에 남기는 상처나 죄의식 같은 거를 다루는 영화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저는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좋아하는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 미드 오피스의 주인공으로 많이 알려진 스티브 카렐이 그 상사가 스티브 카렐인가요? 맞아요. 마이클 스캇 역할로 많이 알려진 스티브 카렐이 굉장히 진지한 역할을 연기하는 영화고 팍스 뭐였지? 그 폭스캐쳐? 그 폭스캐쳐. 근데 폭스캐쳐 맞아? 폭스캐쳐 맞나? 저는 이름 들어도 왠지 그거다 싶은 느낌이 안 드네. 제가 그 영화를 안 봐서. 그 명작인데? 그게 걔 나오는 거죠. 채닝 테이텀 나오고. 제가 배우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 점점 미쳐가는 백만장자가. 맞아요. 이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네네. 폭스캐쳐에서도 굉장히 진지한 역할을 했었고 막 그때도 연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진지한 연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고 그냥 볼만하다. 오실 기회가 되면 보시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1부는? 다음 주 영화 뭐하죠? 개봉일이 안 잡혔는데 네. 6월에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는데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페이시스 플레이시스 그게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좋아요. 잠깐 들었고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죠. 너무 쾌속으로 정해졌네. 그러면은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그네스 바르다와 JR이 만든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이 한국 제목입니다. 네, 그 비지스 빌리지스가 원제고 맞아요. 영어 제목은 페이시스 플레이시스. 제가 지난해 베스트 영화로도 꼽았었던. 다시 보면 또 모르겠네요. 저 그때 보고 안 봐가지고. 좋은 영화예요. 한번 이번을 계기로 다시 보겠습니다. 전 볼 때마다 울었어요. 눈물이 나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고다르도 잠깐 등장하니까요. 그렇죠. 다시 지울 거야 그거. 아무튼 그래서 다음 36번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그네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의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a mole right at the top of British intelligence. He's been there for years. For 25 years, we've been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Moscow and the Third World War. I'm retired. You're outside the family. You're well placed.
place to look into this for us now. I'll do my utmost. I know that it is one of these men. All I want from you is one code name. Tinker. Jailer. Soldier.